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에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주가 흐름은 그야말로 썰렁합니다. 게다가 미국 증시를 보면 약세장의 긴 터널이 과연 언제쯤 끝날지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염불리로 불리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는 지금 장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뭐 주식시장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어제도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나스닥 정말 벌써 이 최고가 대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하락에 과연 끝이 온 건지 올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은 좀 하락은 가격적으로 좀 온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미국 증시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급락을 했는데 보통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수준일 때 이 정도 빠지거든요. 경기 침체일 때요. 근데 지금 사실 뭐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경기 침체가 사실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근데 시장이 이제 온다고도 보는 입장도 일부 있죠. 근데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고 또 거기다 방금 말씀하신 뭐 스냅이라든가 미국을 이제 대표하는 그 SNS 기업들이죠. 또 그 전에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이제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뭐 아마존도 비슷하겠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열어봤더니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 환경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비용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에서 이익을 빼면, 그러니까 비용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매출을 구성하는 게 단가 곱하기 수량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넷플릭스가 단가를 올리긴 올렸었죠. 올렸는데 가입비 회원. 그럼 어떻게 됐죠? 근데 실제로 단가를 올렸더니 가입자가 빠져버렸어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좀 낮추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 저항에 지금 그 부분이 좀 걸려버렸는데 어쨌든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질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제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용은 늘어납니다, 지금. 비용 늘어나고. 그러면 이 어쨌든 간에 단가를 크게 올리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이런 이제 성장형 기업들이 그걸 못하는 상태에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이익이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실제로 이번에 이익이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어요. 뭐 일시적이다 이러면 또 금방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항상 얘기하셨던 게 이제 바이더 딥이라고 미국 주식은 급락할 때 사면 수익이 난다. 그게 지난 10년간 맞았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 왜 안 맞았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실적 악화의 요인들이 이게 쉽사리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고물가, 고금리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시적 악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고 스냅도 이제 CEO가 언급을 했지만 하루에 40%가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뭐 진짜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다른 이제 빅테크까지 같이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에 미국의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좀 생각은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물가가 꺾이는 징후가 좀 보이던가 아니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해줘야죠. 지금 연준이 지금 계속 금리 세게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빅스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완화할 것 같은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면 지금은 없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진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는 크게 안 빠질 거로 보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반영은 또 해버렸잖아요. 이미 반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아래쪽에서 변동성만 있지 뭐 방향은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SNS 스냅 그 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 금리 인상이 다 예고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뭐 빅스텝을 계속한다. 다 예고가 돼 있는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술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예고된 악재도 이렇게 악재인가 좀 이상하다. 뭔가 완전히 그 기초적인 여건이 완전히 무너졌나? 이런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주가를 우리가 흔히 이런 공식을 많이 뭐 아마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다. 그러니까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하죠. PER이 이제 뭐 몇 배 줄 거냐.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이 멀티플을 높게 줄 수가 없어요. PER은 무조건 낮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휘청였죠.
예. 금리 때문에. 근데 왜 스냅이란 기업이 하루에 왜 이렇게 40%가 폭락을 했을까? 예. PER은 이미 그걸 반영해서 떨어진 거는 그 전에 맞는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EPS 이익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당 순이익 네, 자체가 이것도 안 꺾이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CEO가 그렇게 발언을 해버렸죠. 인플레, 비용 부담 이것 때문에 채용도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광고 매출이 줄 것 같다. 그럼 뭐죠? 이건 이익에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봤던 사람들이 아 뭐 금리 올려서 PER 떨어지는 거 뭐 그건 인정하겠어.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고성장 하잖아. 예. 이런 이제 논리였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지금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 이익 성장률이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그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더 크게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 결국 이거는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을 이제 좀 조금씩 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좀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아까 나스닥이 최고가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보통 경기 침체 때 그렇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미국 경제가 우리가 말하는 리세션, 경기 침체의 어떤 확실한 징후로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거죠. 아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오는 지표는 좋아요. 좋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호황 같아요, 사실은. 어. 특히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세부 항목으로 그때 발표도 됐지만 미국은 우리 한국과 다르게 서비스업 국가잖아요, 사실은 비중이 그렇죠. 예. 제조업보다는. 예. 그 서비스업 물가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면 둔화로 가면 서비스업 물가가 꺾여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됐던 그 항공 운임 예. 운임 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내는 티켓 가격 예. 예. 이게 30%나 급등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임금 상승도 일부 있겠고, 네. 뭐 이제 각종 서비스 물가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1, 2, 3월 달에 전쟁 나고 막 중국 봉쇄령 내리고 막 되게 안 좋아서 꺾여도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야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예, 그렇죠. 서비스업 물가는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마저도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은 지금 경기가 오히려 좋은데 이거죠.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이제 이거잖아요. 사실 걱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걸 이제 선반영하는 끝에 건데 우려를 반영하고 연준이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긴축을 이렇게 카드를 꺼내는 것도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뒷면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지금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는 괜찮다. 미국 경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게 스냅 주가의 급락세를 얘기했는데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네. 어제 뭐 630달러 선까지 떨어졌나요?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뭐 600슬라는커녕 500슬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좀 매출이나 수익성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겁니까? 이거? 아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펀더멘탈 리스크, 기업 이제 실적과 관련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게 예. 뭐 실적만 봤을 때는 뭐 테슬라는 진짜 압도적이었죠. 전 세계 뭐 완성차 뭐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워낙 지금 판매가 잘 되니까. 근데 어떤 리스크가 하나 생겼냐면 중국 상해시가 봉쇄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미국계 투자은행 같긴 한데 오늘도 아마 그 뉴스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올해 차량 인도량이 그러니까 차량을 이제 막 생산해서 넘기는 거죠. 이게 목표 인도량을 14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고객들한테 인도되는 대수죠. 네. 근데 이거를 120만 대로 이제 추정치를 낮춰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좀 상해시 봉쇄령 때문에 공장이 생산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부품 조달도 예전처럼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과거처럼. 그래서 20만 대 줄였는데 근데 이게 중국이 줄어드는 게 왜 크냐면 예. 중국이 수익성이 좋대요. 생산 비용이 되게 저렴해서 이게 많이 생산이 되면 더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펀더멘탈 리스크가 하나 일단 불거졌고 근데 저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네, 해결이 뭐 될 오히려 수도 또 있는 거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뭐 내년에까지 이어지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상승 리스크는 말씀드렸을 거고 뭐 이건 모든 나스닥에 다 해당되는 그렇고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CEO 리스크죠. 뭐 아시겠지만 성추문, 파문도 그런 얘기도 뭐 있었고. 인내 만에 뭐 얘긴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도 있었고 트위터 인수를 뭐 하니 많이 또 얘기도 지금 계속 네. 뭐 결정된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들이 봤을 때 가뜩이나 뭔가 안 좋은데 CEO 리스크까지 불거지니까 일단 던지자 이런 심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 싸고 비싸냐의 문제 아니고 뭐 테슬라 누가 봐도 싼 기업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저평가된 기업은 아니지만. 저평가돼 있지 예, 않다. 근데 이렇게 한 최고가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저평가는 아니죠. 저평가는 워낙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고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저평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평가냐. 금리 상승 이런 환경을 뛰어넘을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이냐.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예. 몇 년 동안. 예. 근데 누가 봐도 테슬라는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점유율이 이제 10%밖에 안 돼요. 예. 내연기관차가 90%.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은 거죠. 아. 근데 1등 업체잖아요. 예. 선두 업체. 후발주자가 공격을 해도 테슬라가 해온 그런 걸 보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는 어쨌든 이게 언제 해소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네.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 뭐 구조적인 문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괜찮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서학개미들이 물을 탄다 그러잖아요. 네. 산 가격보다 떨어지니까 조금씩 계속 따라가면서 사가지고 네. 평균 가격이 낮추는 거. 네. 지금 테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물타기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저의 논리를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 기업을 지금 아직 물려 계시거나 갖고 계신 분이나 살려고 고민하신 분은 저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생각이 됐으면 오히려 물 타도 되겠죠, 사실은. 네. 이제 싸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지금 CEO 리스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EO 리스크가 이거 큰 것 같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투자자분이 그러면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셔가지고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출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연구를 좀 해서 본인이 깊이 숙고해서 좀 판단을 하라 네. 그런 얘기죠. S&P 500 지수가 최고가 대비 20% 떨어지면 이게 공식적인 약세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이미 20% 한번 찍고 왔었죠. S&P 500 지수가 장중에 한번 찍었다가 장중에요? 이제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약세장 진입은 뭐 누가 봐도 약세장이죠. 뭐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보통 이제 평상시에도요. 예. 고점 대비 10%는 그냥 수두룩하게 빠져요. 그냥 경기 호황기에도 예, 한 번씩은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올라서 예.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보통 경기가 둔화될 때 10에서 20% 정도 빠집니다. 10에서 근데 20%. 이제 S&P로 따지면 이제 경기 둔화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근데 경기 침체는 20에서 30% 정도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30%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스닥은 경기 침체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경기 침체까지 반영할 정도로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근데 빠져있고. 문제는 이거 같아요. 이거를 언제 탈출할 거냐. 예. 그 시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다른 게 예. 2018년, 2020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2018년에도 미국 나스닥이 한 30% 가까이 폭락했어요. 그때 미국이 2018 너무 년도요? 금리 올릴 때. 아, 그리고 2020년은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예. 금리 인하하면서 예. 빨리 탈출했어요. 아, 금리 인하로 빨리 탈출했다. 네, 뭐 3에서 6개월 만에 그냥 금방 회복을 했죠. 아. 네,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 IT 버블 때 있잖아요. 2000년. 네. 그때 고점에서 이제 폭락했잖아요. 엄청나게 빠지고 그 고가 회복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아, 15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3년 좀 넘게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2008 이제 금융위기. 언제 회복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오래 걸릴 거다 요번에. 왜냐하면 2018년, 20년은 회복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연준이 금리를 낮춰줬어요. 금리를 그렇죠. 근데 지금 낮출 수가 있나요? 지금 금리 오르는 추세니까. 지금 낮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춰도 내년에 아마 고민을 하겠죠. 예. 내년에 만약 침체가 온다면.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환경상 빠른 회복은 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닥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회복되는 데는 과거를 보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죠. 네. 금리 인상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많은 기술주를 산 우리 서학개미들 이럴 때 좀 현금화한 다음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이 좀 빠져나와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보통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어떤가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투자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테슬라 물려 있어요. $1,000에 사셔가지고. 예. 아무리 뭐 여기서 어떤 전문가 나와서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 사람의 심리고 아. 팔기 어렵죠.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예.
지금 미국 시장이 이미 고점 대비 30%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까지 반영을 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는 실익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뭐 예. 데드캣 바우스라 그러죠. 한 번씩. 네. 그건 나와요. 뭐 이 저점 대비해서도 한 20%씩 올라갑니다. 수시로 그렇게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리고 또 꺾이는 건데 차라리 내가 매도할 거면 그거라도 좀 기다리자. 여기서 매도는 저는 실익은 없다. 예. 그리고 반등할 때 뭐 줄이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거를 좀 선별을 하세요. 어떤 스냅 같은 기업인지 테슬라 같은 기업인지 뭐냐면 스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성장할 룸이 좀 부족해요. 성장성이 미국에 왜냐 SNS가 너무 침투율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죠? 전기차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은 분명히 있을 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이 두 개를 물려 있다면 예. 반등할 때 뭐 스냅형의 기업은 좀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기업은 한번 이제 구조적으로 만약에 그걸 믿으시면 예. 그냥 끝까지 한번 가져가는 것도 저는 그래서 기업별로 좀 갈라서 생각하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 잘 유념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사실 미국만 아니고 중국이 걱정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 이 글로벌 투자은행이 낮추고 있어요. 지금 네네. 중국 경제 상황 그렇게 조금 지금 아주 전망이 안 좋습니까? 뭐 사실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상하이시가 그 거대 도시가 봉쇄력 내릴 줄 정말 누구도 상상을 못했고 예. 선전시 다음 선전시가 1,700만 명, 예. 상해가 2,500만 명. 예. 이 두 개 도시 인구 합치면 그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하잖아요. 여기가 그냥 거의 한 달 동안 뭐 상해는 더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봉쇄인데 그 한마디로 마비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상해시는 왜 중요하냐면 물류망이 있어요. 세계 최대 항구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물류가 막히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나왔죠. 4월달 소매 판매가 예. 마이너스 11%나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치가 5.5%인데 예. 지금 이 수치면 4.4% 달성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국의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낮추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예. 이미 반영은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예. 중국이 언제 부양책을 쓸 거냐. 언제 5.5% 부양책? 목표 달성해야 되죠. 이게 자본주의랑 다르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를 하면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이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는 그 신호탄을 6월 1일 이후로 보고 있는 게 6월 1일 날 전면 상해시 봉쇄령 푼다고 했거든요. 중국 정부가. 아, 6월 1일 이후에 예. 상해 봉쇄. 예. 그러면 그때가 좀 이제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어. 다음 타자 이제 부양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부양책을 쓸 건지 예. 아니면 여전히 조심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건지 아.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때 그 경기 부양의 강도 이런 걸 보고 예. 투자자들 그러면 중합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또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최근의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주목되는데 뭐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요즘 뭐 인플레 때문에 각종 원부자재가 워낙 오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조금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2분기 저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예. 뭐 실적이 좋아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번 주에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졌어요. 실제로는. 네. 근데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이번 주에만 예. 5조 원 적자가 더 늘어났어요. 추정이. 뭐 왜냐하면 전기요금 지금 못 올리고 전기 그러니까. 못 네. 올리니까. 그래서 한전은 지금 어쨌든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걸 제외하면 올해 한전이 23조 적자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외하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예. 실제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지금 올해도 좋을 걸로 한 9% 정도 성장할 그래요. 걸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좀 괜찮다. 이익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효과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 상승 효과.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수출 기업이니까. 실제 기아 실적 보셨겠지만 예. 환율이 큰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해운이나 뭐 배터리, 의류, 반도체, 철강 이런 쪽이 지금 이익이 좀 상향됐는데 해운, 의류, 반도체, 반도체, 철강 쪽. 2차 전지 배터리, 2차 배터리, 이런 쪽 그리고 하향된 쪽은 어디냐면 예. 뭐 한국전력 한전전. 이쪽하고 조선업종, 조선. 보험하고 이제 그 흔히 디스플레이죠, 뭐 예. LCD 같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죠, 뭐 게임이나 이런 쪽은 좀 하향 조정됐는데 예.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땐 한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좀 올라갔다.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보고서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떻게요? 한국전력이 좀 희생을 한 것 같다.
한국전력 희생했다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 한국전력이 민간 회사면 네.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올렸겠죠. 아, 근데 못 올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당연히 정부 예, 거니까 정부가 통제를 하죠. 하는데 근데 전기요금을 원래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다는 건 다른 제조업체들은 싼 가격에 싼 전기를 쓰고 그럼 있다. 비용을 그만큼 아꼈다는 거죠.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한전이 약간 희생 위에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또 좋아졌던 것.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공기관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 희생이면 국민의 희생 위에 일반 기업들이 이익을 냈다? 이렇게까지 또 연결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뭐 어쨌든 이제 그 보고서엔 좀 그렇게 또 나와 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한국전력이 사실은 올리는 게 맞죠. 예.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면 왜냐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갔는데 근데 어쨌든 못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한테는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도 같아요. 자, 이 국내 시장에 뭐 여러 기업들 얘기해줬지만 지금 네이버, 카카오 많은 투자자들 정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오늘은 조금 오른 것 같긴 하지만요. 이 기술주들의 뉴욕 증시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네이버, 카카오야.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뭐 이렇게 광고 수익을 얻잖아요. 스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수익이 절대적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광고 매출을 줄 것 같다. 예. 이러면서 주가가 다 급락을 했는데 카카오, 네이버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뭐 여기는 그래도 여전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과는 다르게 광고 매출 좋아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죠. 예. 네이버, 카카오도 똑같이 그렇게 소비가 만약에 줄면 예. 인플레 때문에 광고주들이 광고 안 할 것 같고 음. 이렇게 이제 이 논리죠 사실은. 예. 그래 지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좀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잘하는 건 알죠.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의문부호가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예. 결국 추가 성장을 내줘야 돼요. 어디서? 해외에서. 해외에서. 지금 해외 사업 열심히 하잖아요. 예. 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주가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 뭐 금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건 이제 다 반영은 했는데 성장을 보여달라 해외 쪽에서 요 좀 간극이 좀 남아 있어서 실적을 보여달라. 특히 네. 해외에서 실적을 보여야만 뭐가 될 것 같다 그런 거네요. 네. 자, 내일 금통이잖아요. 지금 네. 뭐 기준금리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린다. 그럼 우리 증시 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 거의 영향은 없다고 거의 봐야죠. 없어요? 왜냐면 뭐 0.25 올리는 거는 다 알고 있고 예상돼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예요. 어. 하반기까지 올리니까 예. 이건 다 알고 있고 예. 뭐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사실 뭐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다만 이거죠. 이제 그 하는 총재가 예. 이창용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예. 그 얼마 전에 뭐 빅스텝도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아, 빅스텝도 할 우리도 수도 있다. 0.5% 예, 포인트. 왜냐면 물가 상황에 따라선. 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번 또 카드를 꺼내실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충격받겠네요. 만약에 뭐큰 충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0.25 정도로 지금 다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 중에 한번 0.5로 간다. 이러면 이제 금리가 급격히 또 경로가 약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빅스텝 발언 여부를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0.5%포인트 올리지는 않겠죠? 네, 내일은 이제 0.25로 예상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다들 이자 부담이 많아지는데 혹시 금융회사들은 주가가 계속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은행하고 보험은 금리 민감주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오르죠. 왜냐면 뭐 보험회사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주는 예. 대출금리가 먼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대 마진이 벌어지면서 수익이 나는데 예. 다만 이제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하반기에는 금리가 그래도 오르긴 오르는데 예. 이 폭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게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좀 완만해질 것 같다. 그리고 한은 총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예. 그 청문회 할 때 예. 잠재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한국에.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네. 경기도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예. 어느 시점에서. 음.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하반기에 금리 상승이 멈출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만 근데 안정화된다면. 물가 안정이 필수적인데 그게 예. 되면. 근데 왜냐하면 이분 스타일을 제가 이제 저도 그 기자회견 같은 거 보니까 성장도 좀 챙기시는 분 같아요. 스타일이. 물가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럼 물가를 어느 정도 좀 잡아놓으면 예. 금리가 이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만약 그 시그널이 보이면 금융주는 좀 빠지겠죠. 아, 그때 금리가 이제 올라간 모멘텀이 꺾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하반기에 좀 보실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네,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 시장 동향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